썸네일 사진을 보면 와, 진짜 이런 것을 어떻게 숙소로 만드나 싶으시죠? 여기는 지은 지 30년도 훨씬 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빨간 벽돌 빌라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남들은 다 깨끗한 신축이나 역세권 1층 같은 데를 구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굳이 저런 낡은 집을 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신축 빌라를 찾아다니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실을 말씀드리면 진짜 좀 기운이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복비에 컨설팅 명목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치면 부동산에 줘야 되는 돈이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1,000만 원이 집 보증금이 아니라 부동산에 줘야 되는 수수료만 그 정도이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매물 구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조바심에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계약부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내가 이걸 돈을 벌려고 시작한 건지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시작한 건지 헷갈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남들이 관심을 잘 갖지 않는 이런 썩은 빌라만 골라서 계약을 하는지, 그 속에 숨겨진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낡은 빌라만 찾아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리스크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는 결국 사업이죠. 이 사업은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핵심이거든요. 신축 빌라에서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하면 일단 보증금이랑 월세가 너무 높아요. 요즘 뭐 에어비앤비 한다 그러면은 다들 마포로 가시죠. 마포 같은 곳은 보증금 5천에 월세 막 200만 원씩 합니다. 서울 20, 30평대 아파트 월세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오래된 빌라는요, 신축 월세의 반값도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물론 집이 낡았으니까 숙박비를 좀 덜 받아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계산기를 한번 잘 두드려 봐야 됩니다. 월세가 200인 신축에서 순익 200만 원을 남기려면 한 달 매출이 400만 원은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월세가 100만 원인 구축은요, 매출이 300만 원만 찍혀도 똑같이 200만 원을 법니다. 심지어 보증금이 싸니까 신축 하나 차릴 돈이면 구축은 최대 5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여유가 생기죠. 비수기가 오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월세 100만 원은 어떻게든 버티지만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오래된 빌라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내가 인테리어를 아예 할 줄 모르거나 감각이 전혀 없는 분들은 오히려 리스크와 비용을 좀 감수를 하고서라도 신축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렴하게 공사하는 방법이나 가구 레이아웃 짜는 법만 안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운영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월세 말고 그냥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지금 운영하는 4개의 숙소 중에서 2개는 직접 매입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매입을 하면 위치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보통 월세 매물 구할 때는 부동산에서 주는 매물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입은 내가 원하는 골목, 내가 원하는 입지를 직접 찍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집이니까 4년 뒤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걱정 없이, 그리고 월세가 올라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월세를 운영을 하다가 수익이 3, 400만 원씩 꾸준히 난다고 하면 그때는 기회를 봐서 그 집을 매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하지만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월세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해서 한 3천만 원을 들여서 월 300만 원을 번다고 치면 연 수익률이 120%거든요. 근데 3억짜리 빌라를 대출을 끼고 내 돈 1억 들여서 매입을 하면 수익률은 한 30%대로 뚝 떨어집니다. 안정성을 얻는 대신에 내 현금이 많이 묶이는 거죠. 사실 근데 수익률이 30%라는 것도 엄청나게 높은 숫자긴 하죠. 마지막으로 오래된 빌라를 매입을 할 때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싶은 주의사항 4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전 분석이 필수입니다. 주변 숙소들이 실제로 얼마를 금액을 받고 있는지
예약은 꽉 차고 있는지 샅샅이 뒤져봐야 됩니다. 월세 계약할 때보다 매입할 때 입지 분석이 더욱 정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잘못되면은 뭐 엑시트 해도 되죠. 그러니까 월세를 다른 데 넘기고 나가도 되죠. 근데 매입한 부동산은 쉽게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타세대 동의 문제입니다.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이웃 동의가 필수인데 특히 매입하실 분들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동의서 작업부터 해 놓으셔야 돼요. 뭐 잔금 다 치렀는데 이웃이 반대해서 운영을 못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오겠죠. 세 번째는 만약을 대비한 탈출 전략을 짜야 됩니다. 만약에 에어비앤비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일반 월세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얼마인지 꼭 체크를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받을 월세 금액보다 은행 대출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다? 그럼 그 매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자 정도는 월세로 커버가 돼야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전세 계약을 많이 물어보셔서 내용을 넣은 건데 특약인 전대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오케이 해도 은행 대출 상품에 따라서 전대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이거 모르고 계약했다가 대출 막혀서 사고 나는 경우를 꽤 봤습니다. 반드시 은행에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전대차로 계약을 할 건데 전세대출 상품이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결국 구축 빌라는 남들이 외면하는 만큼 진입 장벽이 낮고 마진이 큰 시장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실력에 맞춰서 신축과 구축, 월세와 매입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다음 영상을 참고를 해주세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더욱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